안녕하세요. 투데이 전북입니다. 가을비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수요일인데요. 민정 씨, 네. 우리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5천만 국민들은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지 문득 또 궁금해지네요. 아, 그렇다면 서구 씨,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하는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죠. 바로 대한민국 평균 수치인데요.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주일에 10잔의 커피를 평균적으로 마시고요. 또 한 달에 7병의 소주를 마시며 1년에 9.2권의 책을 읽으며 산다고 합니다. 저는 평균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네요. 네. 이 커피는 10잔 이상을 또 마시고요. 소주는 뭐 1년에 2병 마실까 말까 한데요. 이 평균 수치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대한민국 평균 IQ가 106 정도 되는데요. 네. 제가 123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좀 거기 좀 도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평균 연애 횟수가 4.2회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글쎄요. 그거는 맞다고 할 수도 있고 네. 또 틀리다고 어떻게 말해서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로또 되는 것보다 평균 되기가 더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을 평균으로 나눠서 딱 말하기는 참 힘든 것 같네요. 그런데 평균을 넘어서요. 5천만 국민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전북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투데이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9월 23일 투데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1명은 쌀값 폭락을 막고 북한의 식량난도 해결하기 위해 대북살 지원을 즉각 재개하라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규선 의원 등은 결의안을 통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살 지원 효과로 쌀값 안정과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재고쌀 보관 비용 절감, 북한 주민 구호,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또 대북살 지원은 보수나 진보를 떠나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 통일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 만성지구의 아파트 분양을 앞둔 건설사가 전주시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권고 분양가를 인정할 수 없다면은 재심의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골드클래스는 고분양가 논란에 따른 지역의 비난 여론과 아파트 분양 차질을 우려해 전주시 분양가 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재심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골드클래스는 3.3제곱미터당 아파트 분양가를 810만 원 이하로 책정하라는 전주시 분양가 심의위원회 권고를 기준으로 최종 분양가를 정한 뒤 이달 안에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꼬치구이점 퇴출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행정번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폐업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업주들이 위생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7월 결정한 한옥마을 꼬치구이점 퇴출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가 사전 법률 검토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꼬치구이점 퇴출을 결정해놓고 이를 번복한 데 따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공시지가가 지난 10년 동안 평균 54.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성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제곱미터당 전북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 2006년 7,380원에서 올해 11,413원으로 54.7% 올랐습니다. 14개 시군 가운데 완주가 99%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군산 79.5%, 부안은 67.5% 상승에 뒤를 이었습니다. 액수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전주시 완산구로 10만 307원에서 15만 1,894원으로 5만 1,587원 상승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농협과 임실축협은 장애인 단체와 저소득층 가정 등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200상자를 전달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로했습니다. 전북지방조달청도 전주의 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격려품을 전달하고 청소 등 봉사활동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 평균을 넘어서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알아두고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기도 하지만요. 이 사랑하는 시인을 잃은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학창 시절에 글씨보다 그림을 좀 더 좋아했던 저도 이분의 시 앞에서는 가슴이 좀 저릿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지만 이 광복을 불과 6달 앞두고 감옥에서 유명을 달리한 윤동주 시인이죠. 네, 맞습니다.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자리가 여치던 9월 12일 중국 연변에서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시라는 작은 등불로 어둠을 몰아내며 조국의 광복을 기다렸던 청년 시인 윤동주.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를 전주 기전대학 서정숙 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좀 잠깐 또 읊어봤는데 이렇게 사실 누구나 윤동주의 시를 하나쯤은 알고 있을 정도로 또 윤동주 시인과 그의 시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윤동주 시인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그의 시를 떠올리기 위해서 9월 12일에 또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고요. 네. 그 9월 12일에 중국 연변에서 네. 윤동주 시인낭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윤동주 시인낭송대회는 우연한 기회에 2009년도에 그 도쿄에 있는 조영예술대학에 네. 윤동주를 기리는 그런 추모비가 있다는 내용을 듣고 제가 무작정 그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 그 이사장께서 우리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윤동주의 큰 사진을 놓고 우리를 맞이하면서 윤동주가 머물렀던 네. 그 하숙집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서 그 하숙집을 남겼어야 됐는데 그걸 헐어버린 것이 아쉽다고 하시면서 그 하숙집 자리에다가 윤동주 추모비를 세워놓고 이렇게 기념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뭔가를 한 대 쾅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그 멍함과 부끄러움을 안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대학 관계자들하고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시인 윤동주를 이렇게 실천으로 기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협의를 했더니 쉽게 읍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신앙송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오늘의 이렇게 신앙송대회가 6회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저도 참 학교 다닐 때 많이 읊었는데요. 윤동주 시인이라고 하면 짧은 생을 살다간 애국 시인으로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윤동주 시인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 기독교 민족 시인으로 보통 알려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917년에 용정 명종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1945년 2월 16일 해방되기 6개월 전쯤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그 생체 실험, 그러니까 증류수를 몸에 넣어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마르타 실험의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살아 생전에는 시집을 낸 적이 없고요. 살았을 때 그 후배인 정봉욱 교수에게 바람과 별과 같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준 것이 후에 그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다가 시집으로 발간되어서 오늘에 이르러고 있습니다. 네. 28 젊은 나이에 일제 또 고문으로 생을 마감한 청년 시인 윤동주. 오늘 이 시간 잠깐이지만 또 그의 시와 그의 이야기를 되짚어 보니까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9월 12일에 윤동주 시 낭송회가 있었던 그 현장 함께 하시면서 그의 또 시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제6회 중고교생 윤동주 신앙송 대회가 열린 중국 연변대학교. 저는 그 윤동주 시인의 육촌 동생이고 현재 윤동주 시인의 유족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윤동주는 1918년 용정 명동 마을에서 태어났고 해방되기 6개월 전에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일본 간수들이 바닷물을 증유해서 만든 증유수를 영양제라고 속이고 매일 그 청년의 몸에 주사를 놔서 그 청년이 27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사력을 다해서 응원해 주실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연변 용정 지역에 온 22명의 학생들이 예선을 거쳐 오른 본선 무대, 지정시인 서시와 자유시 한 편을 선택해서 암송하는 방식으로 열띤 경연을 펼치는데요. 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윤동주의 시를 좋아하고 또 시인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이 아이들이 표현할 때 보면은 그 시인의 어떤 마음이 돼서 표현하는 것과 그냥 기능적으로 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시인의 정서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걸 중요시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아무래도 완벽한 암기가 우선돼야 되겠죠. 처음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동상 최미령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영예의 대상 수상자도 가려졌습니다. 대상 연변제일고등학교 최미령. 네, 넘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동주 씨는 제가 다녔던 대성중학교와 같은 중학교를 다녔던 분으로서 저희 중학교 선배님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이렇게 윤동주 신앙송 대회에 나가게 되어서 매우 큰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윤동주 선배님과 그 열을 이렇게 이어나가게 해줘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동주의 육촌 동생으로 무대에 선 윤형주 씨. 하늘은 무슨 빛이었길래 시인을 그리는 추모곡이 먼 이국 땅의 관객들에게도 잔잔히 전해집니다. 어디로 불었길래 당신의 하늘과 바람과 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조국을 뜨겁게 사랑했던 시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민족 시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청년 윤동주. 70년이 지난 오늘 그는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반짝이는 별입니다. 숨을 쉬나요? 이렇게 들으니까 윤동주 시인의 시가 다시 한번 또 가슴속을 또 파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윤동주 신앙송의 정확히 또 대상은 누가 받았고 아까 화면에서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도 궁금하네요. 아까 화면에서 나왔듯이 아름다운 정말 예쁜 학생인데요. 연변시에 있는 연변제일고등학교 최미령이라는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나온 학생은 5개 고등학교에 22명이 지금 본선에서 경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사 기준은 윤동주 시인의 그 시의 정신과 그다음에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 즉 북한도의 상황이 그것이 시에 우러나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와, 이 시인의 정서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낭송해야 된다는 이 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좀 쉬울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심사위원으로 우리 가수 윤형주 씨도 함께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 심사위원장을 지금 가수 윤형주 씨가 맡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화면에서 나왔듯이 윤동주 시인의 육촌 동생이고 그리고 우리 대학하고는 10년 전부터 우리 대학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윤동주와 관련된 행사에는 모두 윤형주 가수님께서 이렇게 참여하십니다. 특히 이 행사의 그 처음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교토조용예술대학에서 윤동주를 사랑하는 일본인 시 동호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500여 명이 이 윤동주를 기리는 콘서트에 추모 콘서트에 2010년 2월 16일에 있었어요. 그때를 계기로 해서 오늘의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일본 그 교토 조형예술대학에서 윤동주 시인의 그 추모 콘서트도 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윤동주 시인의 시 낭송에도 그렇고 시인 추모 콘서트도 그렇고요. 우리 전주 기전대학에서 이렇게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자리를 자주 이렇게 마련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 윤동주 시인은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 1917년 20년대에 그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지적 갈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시인의 발자취가 결국은 중국과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많이 배우고 죽은 네. 이 세 곳을 이게 발자취를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이렇게 윤동주와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윤동주 시 낭송대회를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연변에서도 네. 열고 있어요. 네. 연변에서 하는 이유는 연변이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꿈의 고향 북간도, 네. 일송정, 해랑강, 백두산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윤동주가 성장하고 자란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윤동주의 후손들이 지금 사회주의 체제하에 중국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윤동주의 그 아름다운 시정신을 네. 그 후손들에게 좀 시를 읊음으로써 이렇게 문화적인 동감, 교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네. 참 이 연변에 가면 그럼 이제 그 우리 윤동주의 생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곳도 참 많이 마련이 되어 있죠. 네, 연변에 가면 윤동주가 태어난 그 생가, 그다음에 윤동주가 다녔던 학교, 네. 또 윤동주가 놀았던 뒷동산, 그리고 윤동주가 결국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어서 돌아오면서 묻힌 묘지, 이 모든 것이 다 용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윤동주 그 신앙송 대회를 연변에서 하면서 네. 그 윤영주 씨의 사위, 그리고 그 사이의 아들. 네. 그래서 그 3대가 같이 하는 그런 행사가 이번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 윤동주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 북간도를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보고 싶네요. 싶죠? 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윤동주의 생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민족이 향했던 두만강 건너의 땅. 나라를 뺏긴 이들이 모여 독립의 의지를 불살랐던 이곳 용정에 그가 잠들어 있다. 시인 윤동주가. 그의 나이는 줄곧 28에 멈춰 있는데 벌써 70해가 흘렀다. 어느새 나라는 세상은 훌쩍 커버렸다. 제 첫 손주고 이제 둘째 사이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우리들의 조상이 어떤 분이었고 또 그분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조국의 그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아이들 마음에 좀 도전도 주고 싶었고 또 묘소를 찾는 것 자체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리지만은 어떤 느낌을 갖고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꼭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자리가 이 동정리 묘소입니다. 네. 40여 년 전까지 공동묘지 무성한 풀숲에 방치돼 있었던 윤동주의 묘. 여전히 그는 우리의 보살핌에서 벗어나 있다. 윤동주의 색깔은 저는 늘 하늘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컬러가 빨개요. 그런 거. 그다음에 거기다 영정시 인민정부 이렇게 어떤 정부 이름이 들어간 것도 그렇고 윤동주가 조선족 시인이라는 것보다는 중국 시인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도들을 현실적으로 어떤 뭘 치장을 해준다거나 할 때 표현을 그런 걸 쓰는 걸 볼 때 좀 속상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용정에서 서남쪽으로 15km 떨어진 마을 명동촌엔 2012년에 복원된 윤동주의 생가가 있다. 이곳의 하늘을 보며 별을 세며 떠올렸을 윤동주의 시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단단히 새겨져 있다. 하지만 웬일인지 한 사람 윤형주의 노래에선 윤동주의 시를 찾아볼 수가 없다.
내가 만약에 동주 형님의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그게 잘 된다면 참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님, 제가 동주 형님의 시에다 음을 붙여서 노래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난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렇게 해라. 가만히 계시더니 하여튼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거북할 정도로 한참 하시다 고개를 드시더니 하신 말씀이 시도 노래다. 시도 선율이 있다는 거예요. 시와 시를 구성하는 그 단어들끼리의 화음, 조화가 있다는 거예요. 시도 노래다. 근데 네가 그 알량한 작곡 실력 가지고 뭘 이렇게 리듬을 만들고 뭐 하고 해서 아서라 시다 칠라. 짧은 생을 살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소망했던 시인 윤동주. 올해는 윤동주가 떠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늘만큼은 그를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 이 마지막에 가수 윤영주 씨와 또 그의 아버지가 또 해주셨던 그 말이 참 네. 가슴에 남습니다. 아서라, 시 다칠라. 이 말이 좀 가슴에 남아지는데요. 아니, 그런데 정말 윤동주 시인의 가사가 이렇게 붙은 노래가 없는 건가요? 윤영주 이사님의 노래는 없고요. 네. 다만 윤동주님께 바치는 노래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다른 분들이 부는 서시에 그 곡을 붙인 곡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는 곡은 없잖아요. 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만 기억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시는 시로서 존재할 때 그 존재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시는 시로 존재할 때 정말 아름답다. 그 리언변에 있는 최미령 학생도 그렇게 시낭송을 잘하는데 네. 저희들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읊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서정숙 의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사람들의 가슴 속에 네. 우리 윤동주 시인이 어떻게 남았으면 생각하세요? 윤동주 씨는 지금 중국의 연변 자치주에 있는 네. 살았던 시인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연변 자치주가 지금 조선족들이 다른 한국으로 취업을 하고 다른 전국의 각지로 갔기 때문에 지금 그 자치주의 존재감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고요. 또한 그 중국 정부가 많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조선족의 시인, 중국의 시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우리의 시인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한 아울러 동해물이 마르고 네. 백두산이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부자 나라가 네. 되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윤동주의 시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는 일이 그 다음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지금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삼국 교류에 있어서 그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윤동주의 그런 시를 통한 그런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 또 중국과 일본이 한국과 일본이 네. 좀 더 평안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네. 이런 작은 일들을 조용히 해나가는 것이 저희의 보람입니다. 네. 참 그 시인이라는 천명을 안고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청년 시인 윤동주, 광복과 또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시인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주 기전대학 서정숙 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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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죠. 추석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절에 또 함께하는 또 명절이어서 그런지 저는 추석이 오면 이게 마음이 들뜨고 제 마음도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민경 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래서 그냥 한가위 같으면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지지고 볶고 무치고 데치고 삶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다.
아쉽더라고요. 아쉽죠. 네. 저는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 이 송편, 이 송편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쌀가루로 이렇게 잘 반죽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고소한 깨나 또 견과류 넣어도 참 맛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잘 만들어진 송편 위에 솔잎을 이렇게 네. 깔면 이걸 쪄내면 이 솔잎 향기가 솔솔 나는 게 송편. 아, 참 좋지요. 이렇게 좋은 송편을 만드는 이 추석. 그래서 더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은 네. 시집도 잘 가고 딸들이 탁 낳는다라는 뭐 그런 말도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시고 참 송편 잘 빚었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답니다. 네, 자 농담이고요. 자 우리의 푸근한 추억 속에 자리한 이 송편이요 오늘 도토리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한가위 맞이 대변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뭐예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정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뭐예요 코너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야외에서 음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의 그 추석 명절 음식은 대체로 제철 식재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향긋한 버섯이 제철이죠. 버섯 산적이라든가 또는 들깨즙을 고소하게 갈아서 넣은 그 알토란 같은 그 토란탕, 그리고 또 그 향긋한 향이 일품이죠. 양의 산적 등 그 지역의 추석 명절에 드시는 그 전통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하면은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음식이죠. 송편입니다. 송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편은 그냥 송편이 아니라 도토리 송편입니다. 도토리 가루를 넣어서 만들어주는 건데요. 도토리 같은 경우는 구황작물로 많이 활용을 했었죠. 쉽게 말하면 좀 배고픈 시절에 먹었던 식재료 중에 하나지요. 하지만 요즘은 또 건강한 그 아이콘으로 건강한 음식을 찾을 때 많이 또 도토리 가루를 찾습니다. 오늘 좀 독특한 도토리 송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토리 가루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맵쌀 가루를 넣어주죠. 도토리는 맵쌀에 약 한 3분의 1 정도 분량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금과 설탕을 약간씩만 넣어주시고요. 송편 반죽을 하실 때는 약간 따뜻한 80도씨 정도의 온수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은 익혀지는 시간들도 좀 짧아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반죽을 하는 것을 반절을 익혔다 해서 익반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익혀지는 찜솥에서의 익혀지는 시간을 좀 짧게 잡을 수도 있고요. 또 뜨거운 물이 그 전분의 그 점성을 좀 좋게 만들어서 서로 뭉쳐지는데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반죽을 해서 잠시 비닐이나 젖은 행주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편은 송편인데요. 예쁘게 만들어서 꽃송편입니다. 또 추석 전날 저녁에 송편 빚으면서 예쁘게 빚어야 또 예쁜 아이들을 낳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또 송편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치자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꽃을 만들 건데요. 네, 송편에 들어가는 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강낭콩을 삶아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루로 빻은 콩 고무를 이용할 건데요.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주로 강낭콩이라든가 검정콩을 소금과 설탕물에 삶아서 통째로 많이들 넣고 있죠. 오늘은 좀 고물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 고물에는 꿀을 약간 넣어서 단맛을 줄 겁니다.
네, 이제 송편을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도토리 가루 반죽이죠. 네, 도토리 가루 반죽은 네, 밤알 크기 정도로 이렇게 떼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동글동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넓적하게 펼쳐줍니다. 네, 콩 고무를 소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끝을 잘 여며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송편을 반달 모양으로 빚었고요. 여기에 이제 꽃 모양으로 꽃을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이 꽃은 아주 조그만한, 그러니까 그 녹두 반절 정도 크기대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져요. 땡글땡글하게. 네, 이렇게 꽃이 만들어졌으면은 송편에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데요. 보통 뭐 3개나 5개 이렇게 홀수로 붙여주시면은 예쁘게 균형을 좀 맞춰주게 되는데요.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달라붙게 눌러주기도 하고요. 가운데 이렇게 홈이 파 있어서 꽃잎처럼 이렇게 연출이 잘 되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송편은 가족들이 모여서 특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게 되면 되게 신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다 빚어진 송편은 김이 오른 찜솥에 약 1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찜솥에 10분에서 약 한 13분 이 정도 찜을 하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낼 때는요, 이렇게 찬물에 식용유 한 방울, 근데 특히나 참기름이나 들기름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서로 달라붙는 것도 방지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향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용유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탄 물에다가 살짝만 넣었다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토리 색깔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건강한 식재료 도토리 가루로 만든 송편 완성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 도토리 가루를 이용한 꽃송편 가족들과 함께 빚어보시고요. 풍족한 명절밤에 달빛길을 걸으며 소원을 한번 빌어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아름답고 행복한 한가위 추석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어머, 도토리 꽃송편 정말 먹고 싶네요. 근데 그 도토리에 그 함유되어 있는 있잖아요. 네. 아콘산이라고 있는데 이게 몸속에 있는 그 유해 성분과 그 중금속 그것까지 배출한다고 하니까 오늘 저녁 여보 도토리 좀 묻혀놔. 참기름 넣고 팍팍. 예쁘고 맛도 좋고 거기에 영양까지 더한 도토리 꽃송편으로 미리 명절 준비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저녁 뭐예요? 감사합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변함없이 투데이 전북 찾아오는데요. 내일은요 시민이 만든다에서 수험생들의 이성 교제와 고민을 영상으로 만든 러브 에듀케이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길에서 만나다에서는 소리의 고장 고창에서 판소리 체험과 함께 고창 농악의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네요.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 한 권의 책, 한 편의 시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